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63강 독재와 독재 사이 장면내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벌써 이제 연말이네요. 예. 네. 방송이 아마 업데이트 될 때쯤에는 정말 딱 연말일 것 같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이제? 예, 저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두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산타크로스가 있다면, 네. 올 겨울, 2015년 새해에는 민주주의라는 선물을, 주셨으면. 네. 그런데 그런 노래도 있죠.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주니까 네. 울지 말고 네. 웃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요즘 뭐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주목도 받고 예. 뭐 오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사건이 요즘 벌어지고 있어서요. 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엊그저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네. 347쪽인데요. 네네.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네. 읽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네. 제가 읽어보더라도, 논리가, 네. 앞뒤가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러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예. 뭐 다른 걸 떠나서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정당 해산과 동시에 또 의원직 박탈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 상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요. 지금 현재 또 국제적인 사법기관 베니스 위원회라고 하는 베니스 위원회에서 이 판결문을 또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외신들의 보도로는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하던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오히려 외신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글쎄 국내에서 우리 역사 공부 함께 하시는 분들은 훗날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역사에서 오늘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게 될지 잘 또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의 역사,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짚어봐야 할 역사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1926년 네. 일제 수탈의 전진기지였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네. 그리고 식산은행 네. 폭탄을 투척하신 나석주 선생님께서 네네. 일본 경찰과 교전 중 자결하신 날입니다. 폭탄을 투척하시고 스스로 그 현장에서 자결을 하신 건가요? 예, 일본 경찰과 대치 중이었는데 자결을 하셨죠. 나석주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시죠. 네. 1892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군자금을 모아서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고 그다음에 또 평안도 지역에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고 이러면서 중국으로 피신 망명하신 분이죠. 네네. 이분이 바로 또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지요. 그렇구나. 이 또 명문 학교를 또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독립군들을 양성하던 그런 학교잖아요. 신흥무관학교.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신 후에는 중국 합북성에 있는 중국의 군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되겠죠. 졸업을 하시고 중국군 장교로 중국 군대에서 복무하시기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이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경무국장, 그러니까 임시정부 경호실 네네. 담당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경호관,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의열단 김원봉 선생님의 의열단 네네. 가입하셨고요. 독립군이셨네요. 투사도 독립투사지만 군인이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열단의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김구 선생님이 바로 의열단의 고문이시죠. 아, 그렇군요. 예. 우리 김구 선생님 하면 뭐 한인애국단, 네네. 상해 임시정부 예. 뭐 알고 있지만 의열단의 고문이셨던 분이 바로 네. 김구 선생님하고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하셨던 그 독립운동가 김창숙 선생님이 또 고문이시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김구 선생님, 김창숙 선생님과 이제 그 논의 끝에 네. 의열단에서 그 제국주의의 수탈의 전진기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네네. 그다음에 또 식민지 수탈기관을 파괴할 것을 목적으로 중국인으로 위장해서 네네. 국내에 몰래 잠입을 하시죠. 그래서 1926년 12월 28일 조선 식산은행, 네. 그다음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는데 폭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불발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본 경찰과 대치하던 중에 네. 가지고 계시던 총으로 자결을 시도하다가 일제에서 이제 피체되셔서 네. 자신이 나석주다라는 걸 밝히시고 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또 끌려가셨더라도 어차피 또 이때까지 뭐 선례를 보건대 또 처참하게 고문을 받고 또 사망에 이르시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말 목숨을 내걸고 우리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본의 극우파들의 만행이나 그리고 예. 국내에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건 그냥 흘려서 들어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석주 선생님은 그 건국궁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요. 그렇군요. 지금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지금의 그 바로 이제 외환은행 명동에 있습니다. 외환은행 본점 자리고요. 거기에 나석주 선생님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34살. 이었고요. 야. 슬하에는 그 자녀가 2남 2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으면 아이들이며 가족들의 삶이 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석주 선생님은 그 일제 경찰과 대치 중이었을 때, 네. 그 군중들이 네.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이지요. 네.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자결하셨습니다. 네. 참, 눈에 밟히는 아이들,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그런 결정을 하셔야 했을 참, 마음이 어떠셨을지 마음이 아프네요. 예. 이분들의 의로운 죽음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예. 그러면 오늘의 역사는 이정 하나인가요? 예. 나석주 선생님 한 나석주 분이시고요. 선생님. 예. 네. 그러면 오늘 63강인데요. 예. 네, 63강 강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제 63강 독재와 독재 사이 장면 내각 편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승만 정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요. 박정희 정부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장면 내각에 대한 걸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더라만 듣고 구체적으로 이 장면 내각에서 뭘 했는지 예. 그 시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장면 내각은 1960년 네. 1960년 7월 29일 네.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게 되죠. 네네. 4.19 혁명 이후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61년 5월 16일. 쿠데타 일어날 때까지. 딱 10개월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장면 내각이 4.19 혁명으로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민주주의 이 정권인 거잖아요. 예, 그죠?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정부이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의원 내각제, 네. 내각 책임제 정부가 되는 거죠. 네, 유일한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작년 그렇죠. 정부가 장면 내각이 예. 유일합니다. 그러면 우선 뭐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으실 테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뭐 대통령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네네네. 대통령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체제를 가지고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럼 의원 내각제는 네. 뭐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영국하고 일본이지요. 아, 그렇군요. 내각 책임제 또는 의회 정부제라고 하는데요. 네. 대통령제와 함께 그 자유민주주의 네. 입헌 민주국가의 네. 입헌 군주국가 아니죠? 네, 입헌 민주국가. 민주국가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네. 국회, 의회의 신임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정부 형태다. 그러니까 국회 힘이 굉장히 강한 거군요. 그렇죠. 네. 의회에서 정부를 신임해야만 정부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여대 야소, 네. 뭐 여소야대, 그렇죠. 뭐 이래서 대통령의 그 당적과 네. 관계없이 국회가 다수당이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그 행정부의 정책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네.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내각 즉 그러니까 각부의 네네. 장관들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의회에서 선출이 되고 수상도 총리도 의회에서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고 수상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수반이 총리인 거죠. 그렇죠. 최고 지도자가. 예. 물론 내각 책임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각 책임제인데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2공화국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네. 내각 책임제에서도 윤보선 네네. 대통령이었죠. 네네. 하지만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내각이었으니까 이제 장면 총리가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일단 그 정부를 책임지는 주요 행정 수반이 총리다. 그렇죠. 대통령이 있더라도. 그렇죠. 국회의원 네네. 중에 한 명인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장관까지도 지금은 대통령이 장관들을 다 각부 강요들을 임명을 하는데 그렇죠. 그때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들이 그렇죠.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대단히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렇군요. 제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네네. 대통령제의 장점, 그다음에 또 내각 책임제의 장점, 단점이 있지만 네네. 그것이 뭐 어떤 체제가 더 낫다 나쁘다라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나라의 민족적인 그다음에 또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서 네네. 정치 체제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사법부가 이제 그렇죠. 법원이 독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네. 대통령제와 같은 엄격한 그 삼권 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입법부와 행정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뭐 특히나 독재 체제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 입법, 사법, 뭐 행정 이런 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따지면 뭐 사실 별반 그래서- 다르지 않지 예, 않을까. 다르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각 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의회가 내각, 정부 내각을 조직하고 해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제보다는 좀 더 강한.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찌됐건 총리 혼자서 독재를 하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제보다는요. 그렇죠. 뭐 독재 가능성 이런 걸 따져서는 오히려 의원 내각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덜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네. 의원 내각제는 그 내각의 국회 해산권이 네. 보통 그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네네. 또 국회가 보통 내각 불신임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일본에서도 조기 총선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의회가 해산이 된다거나 그
내각을 불신임한다라거나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선거가 많아지니까 민의가 국회, 더 의회, 많이, 정치에 예.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아,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5.16 군사반란 이후에 박정희는 국론이 분열되고 네네. 국민 총화 단결에 저해가 된다면서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네. 바꾸지요. 네. 그게 이제 3공화국이 되는 건데 네. 아무튼 뭐 그러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4.19 직후에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의 어떤 독재와 독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중들이 대단히 그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네.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의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 책임제로의 네. 개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일장일단이 있긴 하지만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최선의 그 방법이었던 거고요. 네네. 그러면 이 장면 내각은 그 1960년 그 7월 29일부터 네. 5.16 군사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0개월을 못 채운 단명한 네. 정권인데요. 간단하게 그 연표나 일정을 통해서 그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민중들에게 군경이 발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3월 18일 날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사퇴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4월 11일 마산상고 입학생이었었던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 중앙부두 앞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그 깡패들에게 정치 네. 깡패들에게 그 폭행을 당하고 4월 19일 4.19 혁명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5월 29일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6월 15일 3차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2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되고 네. 그 헌법을 바탕으로 7월 2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윤보선이 선출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장면이 네. 8월 19일 날 국무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윤보선이지만 우리가 장면 내각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여기서는 총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다. 국무총리 이름을 따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8월 23일 날 장면 총리가 새 정부를 새 정부의 그 내각을 네.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12일 1차 개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요렇게 되니까 실제로 장면 정부가 성립이 되고 나서 5.16 군사반란까지는 8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기였는데요. 예. 뭔가 제대로 사실 또 이거 대통령제로 쭉 있던 동안에도 정부가 바뀌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뭐 방향 같은 게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오랜 독재 시기를 끝내고 4.19 혁명으로 아예 그 체제 자체를 바꿔서 의원 내각제로 바꾸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말이 한 번에 바꿨겠지만 한 번에는 아니긴 하지만요. 어쨌건 바꿨다 하더라도 그 정부 전체를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데 7, 8개월 이 정도는 뭐 시작을 겨우 했을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계획 청사진만 세우다가 이거 뭐 끝나버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실제로 그 4.19가 일어나게 되고 이승만이 하야한 게 바로 4월 26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한 7월 29일 네.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약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 과도 정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유명한 허정 과도 정부가 되는 겁니다. 허정이라는 사람이 당시 네네. 외무부 장관이었는데요. 외무부 장관이 과도 정부를 그렇군요. 출범을 시킵니다. 이 과도 정부가 바로 이승만 독재 정권에서 민주 정부로 넘어가게 권력을 이양하게 되는 네네. 그런 정부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승만 정부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상 뭐 이승만 정부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인물이 과도기 정부를 맡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예. 예. 자세한 허정에 대해서, 과도 정부에 대해서는요, 현대사 열전에서. 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현대사 열전 허정. 1896년 부산에서 출생해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직접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어 중국의 망명에 상해 임시정부의 조직에 가담하였다. 1920년 프랑스에 가서 제-프랑스 한국인 거류민 회장이 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이주해 뉴욕 한국학생회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뉴욕에서 공부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였고 특히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직접 도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교통부 장관, 사회부 장관, 국무총리 서리, 서울특별시장 등을 지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고 공무원 노조 및 교원 노조 조직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기 이틀 전 이승만에 의해 외무부 장관에 임명된 허정은 부통령직을 사임한 장면을 대신해 과도정부의 내각수반에 임명됐는데 이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허정의 내각수반 임명은 이승만 독재 권력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였다. 외무부 장관을 겸직하면서도 과도정부의 수반이 된 허정은 3.15 부정선거의 주범인 이기붕의 망명을 추진하였으나 이기붕 일가는 경무대에서 자살하였다. 이후 이승만의 하와이 망명을 추진하였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처벌을 하지 않고 출국시킨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허정은 이승만은 부정선거에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1912년으로 YMCA 기독교 청년회 학당에서 허정과 윤추영 등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후 허정과 그의 동문들은 이승만의 추종자가 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통일원 고문, 국정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친일사학자 이병도는 허정이 이승만을 출국시킨 일을 두고 이승만을 그대로 서울에 머무르게 해 어떤 일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피차의 체면이 어찌 될 것인가. 이처럼 대단한 과단성과 정의감에 나는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기도 하였다. 온화한 군자이면서도 내강에 의지가 굳고 자기의 이념에 비춰 옳다고 생각하는 바는 기어이 관철시키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또한 정치적, 행정적 경험을 많이 쌓은 만큼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품물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한편 인정도 있고 의리를 중히 여기는 인격자라고 평가하였다. 허정은 1988년 사망하였고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제1묘역에 안장되었다. 네, 허정의 과도기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장면 내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성격적인 측면을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허정의 그 과도 정부는 네. 존재하지 않아도 되었었던 정부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승만이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네네. 그다음에 5월 29일 날 하와이까지 망명을 합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권력을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승만은 하와이로 갔었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가야죠. 그렇죠. 예. 재판정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당시 이승만 정부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과도 정부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범죄자를 놔주는 셈이 예. 돼버린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당시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네. 이승만이 최고 통치자죠. 권력 순위 1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권위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부통령이죠. 부통령이 바로 네. 장면이었죠. 그러네요. 근데 장면이 왜 부통령인데
과도 정부든 뭐든 임시정부를 꾸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째서 외무장관이 꾸리게 된 건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면 부통령이 부통령직을 사임했기 때문이죠. 아, 왜요? 4.19의 책임을 같이 묻겠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가 대단히 갈등을 많이 했었죠. 아, 분열 중이었군요. 그 당시 바로 있었던 3.15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에 네. 구파의 후보였었던 조병옥, 네. 그 다음에 또 신파의 그 부통령 후보가 바로 이제 장면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조병옥 후보가 갑자기 네. 서거하면서 네. 부통령 이게 대통령 선거가 되게 힘들어졌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장면이 이제 조병옥 서거에도 동정표로 이제 부통령이 딱 되었었고 네네. 그것이 3.15 부정선거가 됐었던 거고.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장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 민주당이 권력을 이양받아서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권력을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했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당내 그 신파와 구파와 분열을 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네. 과정에서 새로운 권력, 새로운 정권을, 새로운 정부를 자신들이 인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통령이 네. 사임을 하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거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자신이 사임을 하게 되면 장면 부통령이 적대적인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면 정부가 권력을 대통령을 승계를 하게 되면 자신들한테 정치적 위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사퇴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퇴하겠다. 이승만이 사퇴하기 전에 사퇴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장면 부통령이 먼저 사퇴를 했다고요? 예. 이승만보다도 먼저?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건 예. 나름대로 이유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4.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거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좀 허무하게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네요. 예, 사실 시민들, 피를 흘린 시민과 학생, 우리 네네.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허정 과도 정부는 네. 이승만 정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외무장관이 그걸 또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그림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어쨌건 대립관계에 있었던 장면 부통령이 4.19 혁명 끝에 예.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임시직이라도 정부를 꾸리면서 이후에 2기 내각을 이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좀 바람직한 그림이 아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크네요. 예,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네네.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 선거에 부통령 선거에 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의원 선거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장면 내각 네네. 장면 부통령 민주당은요 다음 선거에서 이 부정선거가 됐고 대통령이 하야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 3.15 3.15 대통령 선거가 완전히 부정이고 날조고 왜곡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희망이 부풀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무슨 혁명과업을 수행한다. 사회의 부조리, 네네. 악습, 이승만 독재 정권을 어떻게 심판한다라고 하면 적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 왜? 다음 선거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텐데. 괜히 이랬다가 잘못돼가지고 국회의원 뺐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럴 게 있냐. 괜히 나서서 좀 이렇게 되느니 그렇죠. 그냥 적당히 정치적으로 어차피 그렇죠. 통해서 우리가 이기면 그게 이긴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또한 혁명의 주도 세력이 자신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의 과제를 수행할 어떠한 의무, 어떠한 책임, 어떠한 이유도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19 혁명에 대해서 방관자였었다가 어부지리로 권력과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그 당시 장면 과도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측의 이제 입장이었다라는 거고요. 네네네. 또 한 가지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런 짧은 기간에 정상적으로 국정을 개혁하고 이승만 독재를 심판할 수 있었겠느냐. 사실 이 허정 과도 정부에서 이승만 독재에 대한 심판이 조금 이루어지는데 네네. 사실은 같은 정부 안에서 그렇죠. 뭐 재발등 찍힐 텐데, 예, 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정 과도 정부의 어떤 문제점, 네. 좀 우리가 뭐 당연할 것 같고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간에 허정 과도기 정부를 거쳐서 장면 내각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예, 네, 선거를 통해서 결국은 뭐 원하는 어떻게 보면 장면 부통령으로서는 의원 내각제에서 본인이 이제 총리를 맡게 되신 거니까 사실상 대통령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실질적인 네네. 이제 권력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 사람이니까. 그러면 뭐 뜻하는 바를 이루셨는데 예, 그렇게 되면 그 장면 내각이 제대로 좀 뭔가 효과를 발휘해서 정책들이 독재 시절하고는 달리 좀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좀 발전시킬 만한 계획들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9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네네네.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 민주당의 후보가 156명이 당선이 됩니다. 압도적이죠. 거기에다가 민주당 공천에서 낙선한 사람, 그다음 민주당 당원이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 중에 당선된 사람까지 합치면 압도적으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4.19의 효과인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던 시민들의 뜻이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7월 29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장면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고 네네. 장면 총리가 새 정부를 조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수습을 하려고 했었던 가장 큰 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낯이 익은데요. 들리기에. 예. 이게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아닌가요? 그렇죠.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박정희 정부의 그 박정희 권력의 치적. 네. 가장 큰 치적으로 꼽고 있고 이걸 또 나름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요즘 3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죠. 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대표적인 박정희 정권의 뭐 득과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득으로 꼽는 것이 경제개발 계획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장면 내각에서 나왔던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인 경제 계획이 작성된 것이 바로 네. 1953년부터 58년 이승만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한국경제재건계획입니다. 네. 예. 그런데 요것을 딱 보면은 1953년부터 58년이니까 바로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났던 네네.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네네. 그러니까 전쟁 전에 원조는 그 전쟁 시기의 원조는 전쟁 물자. 군수물자 중심. 그 다음에 이랬던 거였고요.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전쟁 복구.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원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이고 기초 이제 생산물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잉여 농산물, 남는 농산물을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농촌은 황폐화되고 네네. 황폐화되면서 이촌양도 현상으로 하면서 또 그 도시 빈민들을 양산하게 되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그 1958년에 농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이 작성이 됩니다. 3개년부터 먼저 나왔어요. 58년에. 네, 이승만 정부 시절이죠. 네. 그래서 이 계획안에는 연평균 5.2%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1960년을 제1차 연도로 하고 네. 그다음에 63년을 2차 목표 연도로 하는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1960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4.19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 시절의 경제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세운다라는 명목으로 재벌과 결탁을 하면서 네네. 그 빈부격차, 그다음에 또 기업의 양극화,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게 발단과 시초가 되게 되는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4.19 네.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권이 해체되고 네. 허정 과도 정부를 지나면서 장면의 민주 정권이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6.25 전쟁, 한국 전쟁으로 완전 초토화된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 재건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네네. 그래서 치밀하게 그다음에 또 미국의 협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를 재건하는데 대단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게 구체적인 계획을 새로 놨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5개년 계획까지 다 이제 세우는 상황에서 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놓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 세워놨던 계획을 박정희 정권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냥 본인의 치적으로 싹 가져갔던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 박정희 독재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부터 66년까지 1차 계획이 실시가 되는데요. 네네. 우리 아까 그 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5.2%. 네. 그런데 박정희는 7.1%의 실질 성장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약 4% 내외였어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농사가 굉장히 잘 안 됐어요. 흉작. 그다음에 또 화폐 개혁을 했었는데 화폐 개혁도 실패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일수한다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러면서 계속 1차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내실이 있거나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독재 정부의 어떤 정통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계획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여론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조금 전락한 면이 좀 있다.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모든 계획은 이루어졌었고요. 그 장면 정부 시절에 네네. 일어났었고 그것은 미국에서도 전폭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했었던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장면 정부에서도 아쉬운 점도 있고 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그것도 이제 4.19 혁명을 기점으로 탄생하게 된 의원내각제 장면 내각에서 이 5개년 계획을 잘 또 추진을 했더라면, 계획했던 것처럼 추진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 건강한 경제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네네. 예.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워낙 기간이 짧았다라고 하는 네네. 거죠. 지금의 현실을 딱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네.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년 됐는데 뭐 이렇다한 경제 정책이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정책 나왔는데 다 망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그 장면 내각의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짧죠. 6개월이 좀 안 되는 시간이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 정책을 발표하거나 그것을 네. 집행하는 데는 대단히 이제 무리가 있었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차에 그냥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 말고도 경제개발 말고도 사실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정치 사회 분야에서도 중요한 네네. 일들이 좀 있어야겠죠. 네네.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은 어떤 자유화의 원칙.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네네. 그다음에 또 그 반공, 북진 네. 통일, 네. 일변도, 그다음에 네. 또 이승만 아니면 다 빨갱이가 되는 네네.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게. 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억압되었던 각계각층의 어떤 열망이 네.
활발한 사회활동, 활발한 정치활동. 그다음에 또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든다거나, 뭐 시민 정당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벌어지게 네. 되는 거죠. 아무래도 4.19 시민혁명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정부였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민의가 좀 이렇게 터져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 그러려면 사회가 더 민주화되고 발전하려면 과거에 대한 청산, 그쵸. 특히 이승만 독재의 부정부패와 인권 탄압에 대한 네네. 민주주의 말살에 대한 처벌과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4.19 혁명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 그 다음에 또 4.19 혁명 당시에 있었던 일련의 시위에, 예, 민주화의 요구에 대해서 군중들을 살상했었던, 총칼을 겨눴었던, 발포했었던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당연히 있지 네.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허정과도 내각에서는 네. 부정축제자만 몇 명. 근데 부정축제자도 자신의 잘못한 걸 반성하게만 하는 거예요. 아, 반성 못 쓰고 놔주는 건가요? 그다음에 재산 헌납하고 국가가 아. 국가에 귀속시키는 정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면 내각 들어서는 그런 것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아, 그런 요구의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4.19 당시에 부상자 수십여 명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 반역자, 이건 일제강점기 때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 민주 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호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아, 그죠. 정당한 목소리죠. 예. 네. 그래서 10월 17일 특별법 제정의 그 헌법 개헌안이 그 제출이 되고요. 11월 29일에는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 입법,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처벌법, 특별법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4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요. 아. 그래서 12월 31일 네네.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 제정이 되기도 하죠. 그건 뭔가 공민권이라고 하면? 공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직의 공무담임권이라든가 선거권, 피선거권. 아. 예, 그렇죠. 이런 거 정말 필요한데요. 이게 네. 민주주의, 이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민주주의를 찾게, 민주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 발포를 한다거나 이걸 탄압했던 사람들을 관료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정말 공무원이나 뭐 어쨌든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렇게 못 됐죠. 이것 역시도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예, 다 맞습니다. 말살이 됐던 거죠. 예. 진짜 얘기 아무리 들으니까 더 나쁜 아쉽네요. 짓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재판의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체포하고 구속영장 발부하고 네네. 조사하고 하는데도 벌써 수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면 내각 이제 아까 보시면 12월 31일 날 법이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조사하고 체포하고 재판 회비하고 확정 판결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일거에 한 방에 무력화시킨 게 바로 5.16 군사반란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한 이제 남과 북의 네. 이 자유와 바람 네. 은 이 남과 북의 남북 관계에 대한 열망으로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김수영 시인의 시, 그다음에 또 최인훈 선생님의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북진 통일. 우리가 북으로 쳐들어가서 그렇죠. 통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예, 강력한 반공 네네. 있었지만 물론 장면 정부도 반공 정부예요. 그렇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많이 되지는 않았을 그렇죠. 때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한 정치 노선을 표방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지원이 있었던 것도 예. 이제 사실이었고. 네네. 그렇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면 정부 시절에는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남북 협상. 그래서 그 남과 북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판문점에서 남북 학생회담을 할 것을 제안하는. 그래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라는 구호가 이제 이때 처음으로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뭐 진보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 남북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요. 아무래도 늘상 이 독재 정권들이 써먹던 레퍼토리가 항상 민주화운동하는 목소리,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진실을 요구하고 이런 목소리들 자체를 다 빨간 딱지를 붙여서 빨갱이로 치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남북관계가 발전되지 못하면 예. 이런 바람직한 상식적인 선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법을 지키라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고 만다.
뭐 이런 이제 좀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 독재 정권 이승만 정부와는 달리 그리고 또 4.19 혁명을 통해서 일궈낸 이 장면 내각에서는 보다 좀 활발하게 이전처럼 막이 빨간 딱지에 두려워하거나 이러질 않고 보다 더 활발하게 남북 관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민주화의 목소리와 함께 같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뭐 사회 경제 네. 정치, 문화에서 다양한 민주화의 요구, 다양한 열망들이 이제 표출이 됐었고, 그것을 수습하고 그것을 모아서 국가 발전의 네. 어떤 원동력으로 삼는 게 바로 이제 정부의 네, 역할, 그렇죠.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네. 장면 네. 총리는 윤보선 내각은 또 싸우게 됩니다. 아,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예. 싸우게 되는 건가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 가지고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신파와 구파의 그 갈등, 민주당에서도 그렇죠. 그랬듯. 신파와 구파의 갈등이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대통령과 총리로서의 어떤 권력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 권력을 통해서 한몫 챙겨야겠다, 권력을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부의 어떤 부패, 네네. 한몫했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5.16 군사반란과 같은 쿠데타의 정보가 계속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했었던 것도 장면 내각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 5.16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도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장면 총리에게 또 윤보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죠. 아, 하지만 그렇군요. 묵살하고. 설마 그러겠냐라는 생각이 또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이전에도 뭐 군사 쿠데타가 그 전까지는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예. 그럴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장면 내각이 무능했다. 그래서 5.16 쿠데타를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처음 바뀐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예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있으면서 의원 내각제란 말이죠. 그렇죠. 그 관계를 정립하는데 사실 뭐 계속 의원 내각제가 있으면서 대통령이 있어도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마찰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텐데 아주 심지어- 정확한 지적이시죠. 예. 예. 처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서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어느 정도의 내가 권한을 가질 것인지를 새롭게 정리하려면 당연히 이건 마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뭐 선후 관계로 따져서 네. 윤보선과 장면이 이렇게 권력을 갖고 싸웠으니까 신파랑 구파와 나뉘어서 권력 다툼을 했으니까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지나친 비약인 거고요. 네. 사실 그런 과정이 그런 요인이 있었다라는 네네네. 정도로 확인하고 해석하는 게 이제 좋다, 네네. 바람직하다라는 네. 거죠. 사실 뭐 맘먹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총칼을 들이밀고 왔으면 어느 정권이든 뭐 못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5.16 군사반란을 정당화하는 세력에서는 4.19 혁명 직후 사회불안 요인, 네. 뭐 노동조합이 뭐 발호를 했다, 노동조합이 뭐 시위를 했다. 그게 그게 불안한 그것 때문에 요인인가요? 시위가 증가해서 경제가 불안했다. 그래서 군사반란을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노동조합 때려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말입니까? 어느 나라 네. 군인이 노조를 때려잡기 위해서 예.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뭐 이렇게 이게 네.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건 간에 그 당시에는 1960년 같은 경우에는 네. 대단히 경제가 어려웠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네. 끊어지는 시기였었고 그다음 자력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다음에 대단히 흉작이었었고 네. 그리고 사실 미국으로부터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지원과 지지 약속이 있었지만 계획이 수립이 되는 과정이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그 차관이라든가 자본을 좀 우리나라에 좀 도입한다, 빌려준다 네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으로 영향력을 끼칠 끼치려면 때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고요. 걸리는 거죠. 예. 이것을 말도 안 되는 빌미로 5.16 군사반란의 이유로 네. 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혹은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많다고 해서 파업이 많다고 해서 군인이 직접 나서서 정권을 잡을 만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이건 자력으로 이미 만들어가고 있던 시기였고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 밀어버린 거니까요. 이것만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행여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북한의 뭐 침범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공산주의 나라가 됐을 것이다. 북한이 침공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5.16 쿠데타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실제로 북한의 침공 뭐 위험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전혀 없었어요? 예. 조금이라도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조금이라도에는 제가 확답을 못하겠지만, 네.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얘기할 때 북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김일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한에서의 이승만 독재 권력, 네. 그다음에 또 박정희 독재 권력이 가능하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의 김일성 체제였던 거고. 그렇죠. 거기도 뭐 일당 독재니까요. 그렇죠. 예. 김일성 체제가 있었기에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독재가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분단된 국가로서, 분단된 민족으로서의 어떤 비극인데, 그러니까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확고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유가 되고 이유로, 핑계가 되는 거죠. 뭐 어쨌건 뭐 북의 어떤 특정한 특별한 어떤 그 전쟁, 도발이라든가 전쟁의 분위기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도 이제 재건하느라 바빴겠지만 북쪽에서도 뭐 재건하느라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예. 언제 한번 그 인터넷으로 청취자분들께서 6.25 전쟁 당시, 6.25 전쟁 후에 남한의 모습, 북한의 모습을 보면 북한이 남한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남한보다 더 얼마나 더 참혹하게 폐허가 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돼서 그 남북 간의 어떤 그래서 아까 이게 나왔었던 게 남북 협상, 뭐 판문점에서 뭐 회담을 하자,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는 남북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예, 이게 그리고 뭐 전쟁 위험이 높아지던 상황에 갑자기 대화하자고 뭐 학생들이 나서서 대화하자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민간 단체 주도, 네네. 민간에서도 만나자. 정부는 워낙 싸우고 막 이랬으니까 네네. 정부는 정부대로 만나고 뭐 민간 단체, 학생은 학생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무슨 뭐 원로들은 원로대로, 정치단체는 정치단체대로 이렇게 만나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당장에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올 것 같은 위험성도 없었는데 예. 그것도 비록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했지만 우리가 그걸 헤쳐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도 충분히 마련이 돼 있었고 국민들도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의식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모두 다 외부의 위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5.16 군사 쿠데타로 밀어붙여서 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꽃피려고 했던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정부를 한 발에 짓밟아버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1961년 2월 27일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네. 국토건설단이 창단이 되고요. 네네. 이 국토건설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산업시설이 황폐화되어 있었던 거고 이렇기 때문에 실직자 실업 네. 문제 굉장히 심했죠. 네네. 그다음에 또 고학력 미취업자. 그 당시 고학력 미취업자는 이제 고졸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고학력이 되는 거죠. 네, 그 당시만 그때만 해도 해도. 교육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기 네네, 때문에 네. 그들을 위한 뭐 교육 훈련기관 설치하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이래서 그 뭐 각각의 어떤 교육시키고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교육도 하고 네. 그다음에 현장으로 투입하는 뭐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지만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이것이 바로 이제 국토건설본부, 국토건설대. 그러면 그 정책이 그때 만들어졌던 것과 거의 흡사하게 가는 건가요? 거의 바꾸지, 거의 그대로 가는 거죠. 와, 근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알 텐데 마치 이게
오로지 박정희 정부에서 다 만들어낸 것처럼 하는 건 좀 창피하지 않나요? 장면 내각은 10개월이고 박정희 권력은 18년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의 언론 방송을 장악해서 얘기 얼마나 예. 네, 이걸 모르고 있는 그리고 게 참. 이 네. 국토건설단이 바로 네. 아까 장면 총리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업자, 네. 그다음에 또 미취직자를 네. 위한 그 기술 훈련, 교육기관도 만들고 일자리가 있는 현장으로 투입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5.16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는 일자리 확충, 그다음에 또 국토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불량배, 군 미필자의 강제 징집 목적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삼청교육대랑 비슷한. 이게 그 원래의 목적하고는 좀 달라져 버렸네요. 실직자들을 이렇게 취업시켜주는 이런 류가 아니네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약간 끌고 가서 좀 인간 개조를 하는. 예. 네. 그리고 이 국토건설단에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장준하 선생님 있죠. 예. 장준하 선생님이요? 예, 장준하 선생님이 그 장면 총리가 장준하 선생님에게 국토건설 사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네네. 본부장은 장면 총리, 장준하 선생님은 수석부장, 본부장 정도 하는 거죠. 야, 그 그림 참 너무 좋은데요. 이대로만 됐으면. 예, 거기에는 그 CR 함석헌 선생님도 강사진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고요. 기술교육, 정신교육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얘기만 들어도 너무나도 훌륭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이 교육을 예. 받고 자라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국가를 재건하는. 네네. 야, 정말 멋지네요. 장준하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일제강점기 신흥무관학교의 경제개발 버전. 네네. 이라고 볼 그러게요.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렇게 좋은 걸 못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네. 박정희 정부 네, 그렇죠. 시절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쿠데타 이후 예. 이야기죠. 이 짧았던 10개월의 정부. 우리가 보통 이제 미완의 혁명이라고 네. 하는데요. 미완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 미완성인 거죠? 네네. 그러면 포기해야겠습니까?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겠습니까? 완생해야죠. 요즘 그렇죠. 미생이 있기던데 완생해야죠. 예, 맞습니다. 미완의 혁명 앞에 네. 우리는 미완의 혁명을 완성해야 할 책임감과 의무를 네. 가져야겠죠. 네. 어쩌면 4.19 혁명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 활용정점을 아직까지도 못 찍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예, 정말 맞습니다. 그 긴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물론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해왔지만 그 활용정점을 찍지 못해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동안도 박정희 정권 이후로도 뭐 독재 정권이 군사 정권이 들어오고 독재가 다시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활용정점을 곧 찍어야죠. 시민들이 승리하는 모습 확실하게 제대로 승리해서 진정한 민주 정권. 그래서 다시는 이런 독재가 발 디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 네.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미완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미완의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네.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게 바로 지금 그렇죠. 2014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어야 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아쉬움이 큰 장면 내각 독재와 독재 사이 이야기를 함께 하셨고요. 정말 딱 정확한 표현이네요. 독재와 독재 사이 장면 내각 10개월의 짧은 장면 내각 이야기를 함께 하셨고요. 네. 63강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사 데자뷰도 이야기를 역사 속의 사건과 오늘의 역사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역사 데자뷰를 끝으로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역사 데자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지난 19일에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을 해산했던 예. 헌법재판소인데요. 네. 역사 속의 헌법재판소가 뭐 언제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처음으로? 예. 1948년 재헌국회가 만들어지죠.
네네. 재헌국회가 바로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죠. 여기에 헌법기초위원회라는 네. 게 있었습니다. 아.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느냐. 네. 설치할 때는 미국식을 따르느냐, 유럽식을 따르느냐. 그러면 헌법기초위원회 네네. 내지는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네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네.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거죠. 법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의 규범인 헌법에 대한 분쟁이나 의의, 다른 뜻, 네. 다른 의견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가 헌법재판소고, 재헌의회 1948년 재헌의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헌법기초위원회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네네. 이것이 1948년 7월에 재헌국회를 통과했고요. 네. 이것이 바로 재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 제도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원래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의 의원, 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민의원 3명, 참의원 2명. 우리나라가 이제 상하 양원 체제였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선출한 대법관 5명. 그러니까 1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5명, 그다음에 또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5명. 아, 그럼 그때는 지금하고 달리 법관들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에까지 네. 기능이 실제로 정지되어 있었죠. 그죠. 독재 정권에서 예. 필요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라고 그러니까 1952년에 7월에 1차 개헌으로 이제 국회 양원제가 채택됐지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참여연 선거를 못 해요. 이러저런 예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참여연이 없으니까 참여연 2인이 위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구성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상 기능이 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4.19 혁명 때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집니다. 4.19 혁명 때. 예. 예. 그런데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그게 문제군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시절까지 다 쭉 없었군요. 그죠. 87년 때까지 87년 항쟁 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위원회, 재헌위원회 무슨 그게 이제 있긴 했었지만 사실상 기능을 못했었고 기능하지 못했고 만들려고 했지만 4.19 혁명 직후에 만들려고 했지만 또 그것도 만들지 못했고 군사반란으로 만들지 못했고. 예.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처음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87년 6월 항쟁 이후. 예. 이것 역시도 이제 민주주의 투쟁의 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에 의해서 네. 대법원의 위헌심판권, 네. 탄핵심판위원회가 폐지가 됩니다. 네. 위헌심판,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지 네. 이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대법원에 있었는데 대법원이 그 권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법 위에 법이 되는 거죠. 네네, 최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든가 정부 요인에 대한 탄핵심판위원회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헌법위원회인데요. 그래서 이 헌법위원회법에서는 대법원에 합헌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하죠. 네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법 위의 법. 사실 그런 것을 어쨌건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 헌법재판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까 유신헌법처럼 법 위에서 헌법 위에 있는 법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일 텐데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법 위에서 법을 또다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름하게 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서요. 좀 답답하게 됩니다. 87년 민주화 항쟁을 네. 피해
결과로 얻은 게 바로 87년 개정헌법, 직선제 개헌하면서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이 됐었던 거고요. 네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심판하고 네네. 정당의 강제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관이 9명이죠. 네네.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고요. 네.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합니다. 네. 그러면 되게 공정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죠. 과연 그런가? 대통령 3명, 대통령 그죠?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에서 3명을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6명을 임명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명인데 여당 추천 1명, 네. 야당 추천 1명, 네. 그 다음에 여야 합의로 1명. 네. 그렇다면 사실상으로 야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1명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넉넉하게 보더라도 2명. 7.5 대 1.5 네. 정도의 표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 위헌 판결을 낼 때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6대 3 이상, 즉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음. 소수 의견,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네네. 소수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 민주주의의 원칙.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반 지방법원이라든가 고등법원이라든가 대법원에서 하는 판결, 네네. 그다음 또 우리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소외받는 사람, 그다음에 또 사회적 약자에 네네.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최후에서 네.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인데. 네,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아, 참, 다른 걸 떠나서요. 이건, 국민들이 직접 심판해야 할 정치적인 문제를 두고,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죠. 예. 어떠한 정당이든 어떠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건 선거에서 심판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철퇴를 내리면서 국민들이 할 일을 빼앗아버리며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아버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 6월 항쟁의 결과물이었던 헌법재판소의 그 취지마저 예. 좀 묵살해버리는 예. 그런 이 판결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이 들긴 되네요. 예, 헌법은 모든 법률, 사회 제도, 사회 체제의 근간이라는 의미에서 네. 모법이라고 어미 모자를 써서 모법이라고 네. 또 불리기도 합니다. 민주항쟁 87년 민주항쟁의 산물로 네. 잉태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고 이 헌법재판소는 바로 헌법 자신의 어미인 헌법을 지키는데 네네. 헌법을 지키는데 그 역할이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어미인 헌법을 능욕하고 네. 능욕하는 것도 모자라 어미를 살해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존속살해의 무거운 죄를 벗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터라, 이번 일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큽니다. 네. 아무튼, 헌법재판소, 우리 6월 항쟁의 결과물로 만들어졌던 헌법을 지키는 수호자들, 예. 헌법재판소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고요. 네, 오늘 63강 독재와 독재사의 장면 내각편 이것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